이번 주에 푸른 하늘의 날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희망의 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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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아름답구나. 토끼구름 나비구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에 푸른 법을 선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여러분, 전 정말 순수해요. 순수한 남자, 법등이 유재환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수연와서 먹지요. 맑은 옹달샘 물 대신 맑은 법을 선사해드릴게요. 법무신문 기자 박시연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오늘 노래 쉽지 않았어요. 좀 높았어요, 노래가. 아니, 근데 예. 임지혜 변호사가 워낙에 정말 유치원 선생님처럼 잘해주셨고. 너무 잘해주셨고. 어제 똑 부러지게 잘하니까. 유치원 선생님 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는 얘기 사실 많이 듣거든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따박따박 잘 가르쳐주고 오. 동요도 시키고 우리 재환 어린이. 아, 네. 오늘 좀 네. 나머지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예.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박수영 기자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네. 이 오프닝에. 드디어. 그죠? 아니 아까 보니까 혼자 구석에서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영달쌤, 영달쌤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네. 예. 그나저나 이게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푸른 하늘의 날 있는 거 처음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환경의 날 같은 거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푸른 하늘의 날이 있는 줄은 사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처음 알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제안을 해서요. 오. 지정된 첫 UN 공식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또 오염 저감과 청정 대기를 위한 노력,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필요해요. 특히나 이 도시의 대기 오염은 이제 뭐 눈으로도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운전도 힘들 정도로 아주 푹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울적해지고. 근데 이 대기 오염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WHO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숨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00만 명에 그렇게 많아요. 이른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인구 99%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공기를 마시면서 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야, 진짜 7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기오염 확실히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법 찾기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법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가 맑지 못할수록 더 맑게 만들어줄 법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복해볼 국회 통과법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아하.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빌딩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곳이 금연구역이 아닐까. 그렇죠. 인도에만 보더라도 금연구역 표시가 이렇게 쭉 돼 있는 맞아요. 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사실 비행기에서도 담배 피던 시절 있던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예전이긴 하지만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같이 손잡고 걸어갈 때 담배불 조심하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누가 담배 맞아요. 피다가 바로 담배째가 날리거나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내 금연구역, 지자체는 또 조례를 통해 지하철역 입구 주변과 또 버스 정류장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은
처벌도 될 텐데 과태료 내는 거죠? 그렇죠. 일단 국민건강증진법에 표시된 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확실히 이 금연구역이 넓어지면서 진짜 바닥에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 거리에서도 이제 흡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법인가요? 현행법상 일단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로 잡혀 있는데요. 이 반경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30m 이내까지로 넓히고 금연구역으로 신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유, 30m가 아니라 100m여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럼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이거를 신고하려고 하면은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오,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만약 우리 재환님이 네. 흡연하는 사람 딱 발견했다. 봤어요. 발견했다. 그러면은 즉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보건소? 그냥 보건소.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아. 아니면 해당 금연 어떤 구역이 있는데 좀 네.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 구역을 특정해서 알려주시고 단속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저 이거 다른 데서도 한번 이 얘기를 나눴는데 네. 마치 담벼락 넘는 도둑한테 사진 찍었더니 네. 초상권 침해야? 어, 이런 것처럼 누가 나 담배 피우고 있는 걸 사진으로 이제 찍으면- 신고하려고 그렇죠. 찍으려고 초상권 침해야?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은 전화 신고를 하시면서 네. 단속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 요청이 좋겠네요. 아까 이 공동주택도 이제 금연구역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에서 뭐 밑에 층에서 위에 층에서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담배 연기. 그거 정말 최악이거든요. 힘들어요. 예, 이런 경우도 어떻게 무조건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 전용 공간인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주 세대 과반수가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부디 금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담배를 끊는 것이 뭐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말도 있었죠. 포스터 문구 중에 흡연 당신의 영혼까지 태웁니다 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언제적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담배는 백해무익하니까 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할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담배 피던 시절에 그 호랑이는 폐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흡연하는 사람 건강에 해로운 거거든요. 다시 한번 내 건강을 챙기는 그런 사람 돼야겠어요. 예. 재환 씨도 뭐 네, 끊었잖아요. 예, 그럼요. 끊었죠. 금연 제한 맞나요? 그쵸. 저는 필 데가 없어서 안 피고 있습니다. 잘한 거네. 잘한 거네요. 자, 그래요. 아유, 좋아요. 그래. 좋아요. 예. 자,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해로운 부분을 속속들이 찾아서 법을 통해서 맑게 만들어 주실 분을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의 입법자들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인체 흡입으로 발생되는 지방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폐기물 관리법을 제가 그 개정안으로 지금 환경
오염 유발 부담금이라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좀 인상을 시켜서 오염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자원순환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보전금처럼 갖고 오면은 이제 돈이 되도록 하는. 대구 달서구가 낳은 검증된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1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시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예, 지금 국회 활동도 국회 활동이지만 각 당에 어떤 특위 활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위를 기존에 이제 규제 개혁 단장, 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바다 지키기 TF라고 후쿠시마 관련된 2개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특위, 그리고 이제 부실 아파트 관련된 어떤 진상조사 특위, 최근에 또 2개를 더 맡아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좀 가끔씩 방송이라든지 지역 활동이라든지 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 활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구가 네. 진짜 펄펄 끓는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네. 뜨겁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가 그렇게 펄펄 끓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뜨거우면은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참 아쉽게도 대구가 이 더위에서 있던 타이틀 금메달을 최근에 많이 좀 일기예보에 보면은 다른 지역에 지금 이제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최고 더운 어떤 지역이 대구가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도시로 갔는데, 최근에 이제 대구가 좀 그 뭐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긴 했지만, 또 저는 이런 어떤 더위를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즐겨야 된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치맥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어떤 더울 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뭐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외부에서도 지금 찾아오고 계시죠. 네. 우리 저 김일중 앵커는 혹시 대구가 그 치킨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치킨 브랜드로 유명하다고요? 그렇죠. 뭐 교촌이라든지 네, 네, 뭐 땅땅튀기 호식이도 다 대구인데 왜 대구에서 유독 그런 치킨 브랜드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삼국유사의 대구의 이제 옛날 이름, 이 이제 달구벌입니다. 달구벌. 맞아요. 예. 달구벌의 이제 유래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달구라는 게 닭의 이제 대구 경북 사투리거든요. 달구가 많이 살았던 벌판이다. 달구벌. 뭐 그래서 그 이름부터도 그렇다. 뭐 제 스스로 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1대 국회 3년 동안 정말 좋은 법안도 많이 만드셨는데,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 우수 법률안으로 뽑혀서 네. 의정 대상까지 예. 받으셨잖아요. 네. 이런 상 받으시면 의원님들도 약간 이렇게 신이 나고 조금 이렇게 활력이 되실까요? 아니, 그럼요. 그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특히 이제 직업으로는 정치인에 있어서 그런 평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분한 좀 상도 받게 됐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산업기술 유출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유죄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은, 기소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받은 게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 목적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적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가 삼성에 근무를 하다가 중국 회사에 가서 그게 기술이 뭐 유출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제가 갖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중국 회사에 갔다는 것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목적범이 아니라 보통 이제 결과가 나타나면 일반범으로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여러 가지 형량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의 개정으로 고의적인 어떤 산업 유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경종은 좀 울린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잠깐 얘기를 나눠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확실하게 짚고 계시는 것 같기에,
자, 과연 오늘 소개할 법안이 뭘까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입법자들 주제는 홍석준 의원의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 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지방 버리지 마세요. 산업에 투자하세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지방을 버리지 말라. 어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방을 버리지 말라 하면 우리가 실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뜻하는 건지. 그렇죠? 서울 외의 지역들도 신경 써달라 이런 뜻인지. 그렇죠. 예, 어떤 지방을 말씀하시는? 진짜 설마? 그 지방? 예.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이제 인체 이제 지방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네. 화면보다 굉장히 날씬하신 것 같은데. 예. 아, 그렇군요. 진짜 우리 인체에 있는 지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이어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인체 흡입으로 발생되는 지방이 뭐 1년에 한 200톤에서 한 300톤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다 이제 폐기물로 간주해서 이제 버리게 됐는데, 예.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무슨 자원이냐면은 그 줄기세포 있지 않습니까? 네. 줄기세포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체 각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에 어떤 세포 단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맞게끔 그 줄기세포를 배양하다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기관으로 분화가 될 때 자기에게 필요한 인체 기관으로 더 이제 분할시켜서 자기에게 이제 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과거 2010년대 이전에는 어디에 가장 많이 인체에서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척추를 중심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줄기세포를 이제 추출해서 그것을 이제 배양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척추보다 알고 보니까 더 많이 줄기세포가 있는 부분이 인체지방입니다. 인체지방. 그래서 지금 2010년대 이후로 들어와서는 세계적으로 인체지방을 활용해서 줄기세포 내지는 재생세포를 배양을 하고 그것을 이제 주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기 어떤 피부라든지 또 뭐 심지어 뼈, 장기까지도 이제 복제 내지는 재생에 활용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아까운 인체 재생 줄기세포 자원이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저는 또 한 번 놀란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방 흡입수를 많이 하는 국가라면서요, 박 기자?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지방 흡입수를 가장 많이 한다는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방 흡입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지방 흡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폐지방은 1kg당 2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물질입니다. 이게 금보다 비싼 몸값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웬일이야? 이게 우리나라는 못 빼서 난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이제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은 지금 의료 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체에 추출된 지방은 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버려지게 두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법안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좀 정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다른 의료 폐기물에서 인체 지방은 제외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폐기물 관리법을 제가 그 개정안으로 지금 발의를 했는데 한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뭐 해외에서는 이미 폐지방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박 기자 진짜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네, 미국은 2014년 이미 죽은 사람이 기증한 피부에서 떼어낸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그래서 폐지방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이 위축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에이즈 치료제가 그 대표적인데 그래요? 이제 그런 쪽에서도 폐지방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대구에서는 인체 폐지방 활용 연구나 네. 실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16년도에 제가 이제 대구시에 이제 담당 본부장 국장으로 할 때 그때는 이제 규제 프리존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일단 한번 해보자고 해서 대구가 선정이 돼서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끝냈는데 규제 프리존 정책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단지 연구 분야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을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하고 해오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체 지방에 대해서는 좀 의학적으로 약간의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줄기 인체 지방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그 의학적으로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가가 아닌 자기 줄기세포, 자기 인체 지방을 활용한 재생 줄기세포 활용만이라도 좀 해야 된다.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타가 줄기세포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시술 받으러 일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폐지방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추고 있는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인 것 같은데 뭐 법안만 통과되면 일사천리겠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바이오 업계에서 되게 뚜렷하게 그렇습니다. 성장할 네.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복부 등에서 지방 흡입술을 한 뒤 나오는 이 인체 폐지방을 활용해서 위료 의료용 그런 약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의 문턱에 걸려서 실용화에는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 폐기물법 통과를 한다면 이런 업계에도 좀 희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 바이오 기술은 정말 전 세계적이고 특히 이게 의료 바이오가 한류하고도 깊게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60,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미인의 기준이 서구형 미인이었습니다. 비비안 렌이라든지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우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미의 기준이 한국 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 근무할 때 이제 의료 관광도 오랫동안 했는데 중국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성형을 하고 보통 성형을 하면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일에서 6일 정도 붕대를 미라처럼 칭칭칭 감거든요. 네. 감는데 이제 시술을 하고 5일, 6일 이후에 붕대를 풀면서 그걸 보면서 딱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국 사람처럼 보여서 좋다. 이렇게 이제 외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류 영향으로 미의 기준이 지금 한국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관광으로 지금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유커 규제도 풀려가지고 오고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 의료관광 이제 위축됐던 것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어떤 인체 폐지방을 좀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고 또한 많은 좋은 일자리를 일으킬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예.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지방 흡입술이 굉장히 좀 비싼 네. 수술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활용된다면 네. 내 몸에 있는 자산을 떼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서로 좀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아니, 내 걸 빼내서 여기서 재활용할 거면은 시술을 좀 싸게 해주든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제가 부동산 하나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이게 전 투자입니다. 투자. 저를 위한 투자. 네. 예. 언제든 할 수 있고, 이게 뭐 사주신다면요. 저 너무나 감사하게 네, 팔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뷰티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참 규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법안을 냈지만 아직까지 통과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반영구 화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눈썹이 됐든 뭐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문신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뭐 혐오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반영구 화장은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게 아버지도 하셨고. 이게 아직까지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신이니까. 네. 병원에서 하지 않으면 맞아요. 예, 그런데 참 웃기는 게 이걸 하시는 분들이 다 보면 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나오고 또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또 학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법도 아니 이런 영역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규제 개혁을 차원에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럼 불법을 저지르셨네. 아니, 어느 날 저기 대전 내려가서 뵀더니, 아우, 짱구가 돼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야, 근데 그게 아직까지 좀 처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우리 홍석준 의원과 함께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두 번째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트병도 잘 버리면 돈이 돼요.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거 뭐 페트병 수거하고 이런 거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뭐 아파트별로도 항상 요일이 정해져 있고. 의원님도 혹시 재활용 수거나 이런 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저희 아파트 이제 월요일 날 수거여가지고 월요일 날. 네. 월요일이면 다들 이제 손 걷어붙이고 이것도 자 갖고 오시고. 분리수거한다고 내려오죠. 그럴 때는 분리수거 하는 날에는 엘리베이터도 막히잖아요. 맞아요. 다들 분리수거 봉투 맞아. 들고. 아니 근데 아직도 이렇게 페트병 플라스틱 분리수거 이거 안 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박 기자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용기들 요즘에 실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지난 4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6차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가 있었어요.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 폐기물이 평균 950.6g. 5년 전 5차 조사 때보다 약 2.2% 증가한 수치인데요.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약 29.5%가 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조금 집에서 음식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맞아. 그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제가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비용기나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보증금이 붙는 거죠? 예, 그 지금 자원순환 보증금이 이제 붙는 것은 일회용 컵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한된 이런 부분에만 사실은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EU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자원순환 보증금을 그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자원순환 보증금 부과 대상도 조금 작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소비자들한테 이제 환류되는 것도 현재 조금 굉장히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아니 우리 생활에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들 뭐 편리한 건 알지만 이게 또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뭔가 속 시원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법안 어떤 방안을 좀 제시하셨나요? 예, 저는 환경을 그냥 막연하게 좀 보호하자 이런 것은 좀 정치적인 어떤 구호 내지는 도덕적인 구호밖에 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 경제적 개념이 거기에 이제 부과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환경 오염 유발 부담금이라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좀 인상을 시켜서 오염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자원순환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보증금처럼 갖고 오면은 이제 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잘한 것들이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그 버리는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데 결국은 돈이 들도록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어떤 사용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빈병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는 것을 마치 숙제처럼 해가지고 막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거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저는 갖추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페트병까지 자원순환 보증금 대상을 확대하자. 그리고 이제 무인 회수기 같은 걸 좀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금전적인 유인책을 줌으로써 인해서 좀 재활용을 현실화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구에서는요 이미 무인 회수기가 또 사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의원님? 네, 그 무인 회수기가 대구도 그렇고 서울에도 이제 설치돼가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인 회수기를 하면은 이제 1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소액으로 주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는 AI가 이제 투입된 이런 재료가 뭐 플라스틱 재료인지 봉재료인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플라스틱 재료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짜서 일정 부분 뭐 윤활유를 생산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이제 회수기가 업그레이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대구도 대구입니다만 실은 독일에도 친환경 도시가 또 있어요. 프라이부르크라고. 아, 프라이부르크 알죠?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 그 자동차도 거의 없고요. 저 유튜브로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요. 또 무엇보다 플라스틱 용기를 거의 안 쓴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가요, 무인 회수기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거기다 용기를 넣고 돈을 받아가는 뭐 그런 좀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진짜 해외에는 좀 많이 좀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EU가 가장 발전해 있는데, 이제 EU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가칭, 친, 환경, 섬유를 뭐 30%는 30%, 40%는 40% 이상 쓰지 않으면 이런 의류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준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이 큰 돈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만큼 사실인 것 같은데요, 박 기자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 요즘 플라스틱 순환 경제라고 하거든요. 순환 경제에서 최근 떠오른 하나의 축이 또 바로 도시 유전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게 폐플라스틱으로 경유나 뭐 휘발유 이런 걸 다시 만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도시 유전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기로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이든 잘 돌아가려면 기본 조건은 순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960만 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톤에 이르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중에 76%가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태워지거나 버려진 이유가 뭐냐면 수거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분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외 선진국처럼 기계화가 되면 좀 수월할 텐데, 이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너무 영세한 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자원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재환 씨, 그죠? 그렇죠. 이게 자원 낭비만이 아닌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소각하고 묻어버린다면 이건 뭐 얼마나 환경 오염이 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의원님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무인회수기로 진짜 달려갈 것 같아요. 네, 얼른 빨리 버려버려야지. 플라스틱을 단순하게 이제 폐기물이 아닌 이제 순환자원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순환자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제 고철 그리고 종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고철 종이가 없어요. 왜? 그것을 수거해서 판매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어떤 시장에서 이게 이제 황금성이 보장이 된다면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처리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황금성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활용하는 어떤 곳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좀 전에 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미 이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이제 거기서 석유 내지는 어떤 친환경 섬유를 뽑는 그런 어떤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국제적인 어떤 추세가 그렇고 환경 보호라는 대의 명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법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두 법안은 올해 안에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꼭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법안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요, 또 얼마 전에는 당장 우리 지금 사회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권 침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24, 5년 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산업, 사회, 환경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방향을 많이 이제 느끼게 좀 되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사실 제 와이프가 사실은 학교 교사인데 이게 벌써 이런 어떤 문제가 사실 이번에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됐지, 이미 교실 현장은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졸고 있는 이제 애를 깨우려고 일어나라고 이제 손을 했는데 이제 졸고 있는 학생이 됐어요 하면서 손을 딱 쳐가지고 이 손에 금이 갔어요. 그래요? 네. 아이고. 지금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학생 지도가 불가능합니다. 왜? 와. 졸고 있는 학생을 이제 좀 잠 깨라고 뒤에 좀 서 있으라 하는 것도 이게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선생님들이
졸고 있는 애들이 아유 감사하다. 니는 자라. 뭐 나는 알아서 할게. 떠드는 애들만 좀 싫지 좋은 애들이 고마울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누가 손해 보느냐면은 선량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한 학생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권과 학생 인권에 있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번에 그 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 학대에서 면제된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법 발의를 했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러면 또 체벌이 허용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절대 그거와는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자라는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저는 법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통과돼서 교실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진짜 정상적인 학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뭘 바라시는 건지 자꾸 이런 식으로 교권이 침해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손 놓게 되거든요. 네.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온다는 거. 요거 한번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법안도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말까지 쭉 달릴 수 있는데 몸보신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닭백숙이라던가 치킨이라던가. 아이고 펄. 저희 이제 대구가 이제 자랑하는 게 이제 닭도 닭이지만 이제 육회나 문튀기 이런 생고기가 대구가 이제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가 그 양령시로 인해서 옛날부터 이제 한방 산업이 발전돼서 뭐 그런 거를 가끔 뭐 이렇게 먹으면은 굉장히 저는 평소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지역구와 관련된 것들 중에 몸보심에 관련된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 김광석 형님의 거리 한번 싹 거닐고 그 감수성 그대로 앉아갖고 막창에 소주 한 잔. 그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대구 여행 최고입니다. 대구 여행 최고입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정기 국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또 뭐 입법적으로나 또 지역구 일이나 뭐 제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입법 계획 그리고 또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의 대구선대 본부장으로서 대구와 그리고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든 여러 가지 좀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좀 공약들을 좀 하나라도 좀 완성을 좀 시키고 싶고 또한 규제개혁 단장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플랫폼 쪽에 3.3이라든지 로톡이라든지 그런 것도 국민들에게 많이 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해주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국민들이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만 되는 법 개선에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의원님. 아니 우리 박 기자님부터 좀 응원과 당부의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저는 오늘 의원님께서 이제 두 가지 법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환경도 생각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도 생각하는 일석이조의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 효과가 나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돼서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석준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필요했던 규제라고 할지라도 사회의 모습이 바뀌게 되면 그 규제의 모습도 바뀌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하고 계신 작업들이 이렇게 규제를 필요한 곳에는 놔두고 다시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그 모양을 바꿔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규제들은 철폐하는 일에 지금처럼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좀 다른 시각이지만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언제든 다시 뵐 때 이렇게 좋은 인상이실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항상 이렇게 호감형으로 이렇게 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굉장히 의외로 쑥스러워하시네요. 뭐 이렇게
앞에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놓고 고개를 못 돌리시는데. 잘해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올 가을에 정말 결실을 맺는 그게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결과일 것 같아서 저희도 맞아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진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앞서 저희가 교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눴습니다. 올해 학교에서 유난히 좀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재원 씨는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학생 회장을 역임하면서 열심히 친구들과 교육관계를 쌓아가며 또 중간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에서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오.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범생. 모범생이었던 것 학생 같아요. 회장이었으면 뭐. 네. 하지만 또 그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장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좀 대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께 좀 다가가지 못했어요. 네, 어려웠어요. 우리 임 변호사님은 워낙에 뭐 모범생이셨을 것 모범생이 같은데. 끝판왕이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또 사랑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가끔 모르는 거. 알지만 약간 모른 척 선생님께 그냥. 궁금한 거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맥도 짚어주고 이러면 또 선생님이 얼마나 신나. 우리 MC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학생이셨어요? 아유, 저도 그냥 모범생이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재밌어서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웠던 그냥 친구. 저는 반장 정도. 반장 정도. 반장 정도. 학생회장은 아니어도 반장 정도. 학생회장까지는 뭐 아유, 그렇게 큰 일까지는 내가 맡고 싶지 않더라. 박수현 기자는 껌을 많이 씹으셨다고. 아니에요? 근데 저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고 저도 네. 반장 정도. 반장 그래요? 출신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학창 시절 떠올리면서 화기애애하고 맞아요. 좀 행복한 추억들이 맞아요. 떠오르면 좋은데 그렇죠. 이 교권 침해 관련 기사들 보면 정말 생각이 좀 많아지지 않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네, 교사님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나도 애도의 감정을 느끼고 사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뭐 좋을 수 없겠지만 저는 선생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만나볼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도 교사와 학부모 간에 벌어진 소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상황으로 만나보시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나의 실수. 중아 미안해. 야, 유엘, 이 자식이 너 일로 와봐. 에이, 빡! 너 일부러 그랬지? 야, 너 왜 때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파. 아, 나 오늘 기분 별로거든?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빡! 야, 어쩔 거야? 저 다 쏟아져가지고 망가졌잖아. 너랑 부딪혀가지고. 아이, 뭐가 망가졌다고 그래. 그대로인데. 빡! 아, 야야야야! 니들 뭐 하는 거야? 그만 안 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 얘가 내 걸 망가뜨렸다고요. 빡! 중이 너 당장 안 떨어져? 이 녀석이 드르르르르. 중이 너 일단 복도에 서 있어.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밀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을래, 진짜. 잠시만요. 띠. 엄마, 선생이 나 밀어 넘어뜨렸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잖아, 엄마. 왜야? 우리 아들을 넘어뜨려? 널 학대한 거야? 내가 이 선생을. 엄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당장.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구나.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여기에. 예. 근데 연기 늘었어요. 네, 한 문장이었지만 좀 늘었어요, 확실히. 네. 어젯밤부터 연습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보람이 있네요.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러게요. 안 되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네, 그러게요. 예. 그 재환 씨랑 제가 부딪힌 것 같아. 네, 싸운 네. 거죠. 싸우죠. 일단은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맞습니다. 네. 그거를 또 말리는 와중에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밀었는데 책상으로 네. 이제 우리 일중학생을 우리 유엘 씨와 떨어뜨려 떨어뜨려 놓은 놓으려고 거죠. 네. 이렇게 밀었던 거죠. 이게 지금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A 교사가 작년 4월에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얼굴이랑 팔을 때리고 있는 학생 B군을 보고 교실 맨 뒤 책상을 밀어서 복도 밖으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B군을 복도에 서 있도록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때릴 수가 없으니까 책상을 좀 이용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흥분 좀 가라앉히라고 복도에 세워놓으신 게 좀 아닐까
좀 쉽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조금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는 B군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반성문을 쓰게 하는데요. B군이 반성문에 잘못한 거 없다, 친구도 밉고 선생님도 싫다 이런 내용을 썼더니 교사가 반성문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아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반성문을 제대로 쓰지 그렇죠. 않았는데? 그럼 어쨌든 B군 부모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고의로 책상으로 넘어뜨렸고 반성문도 찢었고 이건 정서적인 아동학대다라고 하면서 B군 부모가 고소를 했습니다. 뭐 저는 좀 억지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우리들의 법 지금 진행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났을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법 감정이 사실 실제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요?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혐의죠. 네, 무혐의. 무혐의지. 그렇습니다. 무혐의 맞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아동학대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먼저 광주지검에서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까지 거쳐서 일단 A 교사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 학부모는 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뭐 저는 이런 일을 고소할 것까지 하는 그런 학부모이기 때문에 뭐 불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재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복했죠. 이 결과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가지고 B군의 학부모는 지검 처분에 반발해서 바로 항고장을 냈습니다. 역시나 광주고검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또 이와는 별도로 B군 학부모가 A 교사를 상대로 3,200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와. 근데 이거 뭐 하나만 짚고 가죠. 이제 뭐 아동학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체벌과 아동학대 이게 엄연히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2011년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요.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벌도 지금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일단 또 해당 학생이 이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을 체벌하는 경우에 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이제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하더라도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 A 교사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A 교사라는 분이 사실 교단에 산 지 21년째 되는 분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되면서 학급 담임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A 교사는 뭐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 왜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이런 일 당하면은 진짜 무조건 상담 받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학생에게 구타를 당하는 선생님 사건도 저는 들었는데 그거 초등학생이었지 않나요? 맞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담임교사를 6학년 학생이 욕설을 내뱉고 얼굴이랑 몸을 중심으로 막 주먹질이랑 발길질을 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교사를 그렇게 전치 3주나 되게 부상을 입힐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초등학생의 키가 160cm가 넘고 몸무게도 한 7, 80kg에 나가는 학생이어서 이제 교사가 피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이 요즘에 진짜 이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가지고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게 꽤 덩치가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뭐 아마 이제 선생님은 또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한테 똑같이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테고. 야, 여튼 지금 이게 우리 학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씁쓸한데 이 사건도 소송전으로 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담임 교사가 서울 남부지법에 본인을 폭행한 6학년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현재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요. 이 폭행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을 하고 해당 학생을 전학과 함께 12시간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교사를 보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건가요? 이 교권보호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랑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여는 건데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학은 불가능하고요. 전학이 가장 무거운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재환 씨 스승의 날 노래 알고 있죠? 알죠. 예.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정말 교사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지면 사실 학교는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이와 같은 슬픈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국회에서도 교권 침해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죠. 교사, 학생, 학부모 이 모든 교육 주체가 웃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맑게 만들 법안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